한주간 있었던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전셋값 상승폭이 작년을 넘는다. 입주 절벽이 집값 악순환 부른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전원이 전세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하락 부합 의견이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이 정책 관련된 분석 이런 것들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거의 지금 뭐 10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2020년, 21년에도 하락한다는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어떤 그 기사나 보도자료 같은 데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락 얘기도 그래도 뭐 한 20-30%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특히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거는 구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내용을 반박하기에는 사실 너무 지금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도 전세가 그래도 좀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전세발 집값 어떤 우려 이런 게 올해부터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대 서울 생애 첫 집 패닉 바잉, 뭐 43개월 만에 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대 자체가 뭐 집을 사는 게 많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뭐 월 한 뭐 500명, 600명 정도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평균적으로 결혼을 하는 나이가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대가 결혼도 안 하는데 요즘에 20대 미혼율이 거의 80에서 90%일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20대들이 집을 왜 살까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론 20대 한 후반에 마음 맞아서 결혼하면서 집 사시는 분들도 극소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증여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증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대에 증여를 받는다? 왜 받을까요? 이거 다주택자들이 아들, 딸한테 명의를 넘기는 겁니다. 괜히 이제 종부세나 나중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게 걱정되니까 명의 변경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가 패닉 바잉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를 하려고 세팅 중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러면 왜 다주택자들이 1주택화 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세금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가드를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쉽게 먹힐 것이냐? 저는 이게 조금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미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자, 13억 하던 게 2달 만에 15억이 됐다. 피 마르는 서민들 뭐 이래가지고 지금 12,000가구 단지의 전세가 270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1년 전 대비 전세가 약 30% 정도 물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전세가 줄면 그만큼 월세가 늘든 뭐 매매로 가든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은 향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좋은 상황으로 볼 만한 게 별로 없다. 자, 소리 없는 불장, 거래량 반토막 서울 아파트, 응축 압력 쌓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착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어제입니다. 토어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15에 토어제가 나왔고 20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난 한 2달 조금 더 넘은 거야. 한 2달 반, 3달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달 사이에 일종의 그 거래 뒤로 밀림, 거래 연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토어제에서 허가 받으려면 한 3주는 걸리고 그리고 이제 10, 15대책 처음 나오자마자 약간 좀 관망을 하려던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면 집값 좀 조정 올 것 같은데 연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관망하던 분들까지 섞여가지고 거래가 좀 이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막 반토막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구들은 거래가 뭐 아예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늘어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매수를 포기한 게 아니고 매수를 조금 뒤로 미룬 것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초가 돼서 다시 대출도 규제가 좀 완화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만간 봄 되면 이건 뭐 매년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거의 한 3년 이상 연초에 다시 또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요. 자, 신뢰가 흔들린 세 차례 공급 대책. 이재명 정부 이번에는 다를까?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여기서 과연 유의미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토어제로 해서 막 수요를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공급 대책이 이거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 동네 안 사요라고 했던 서울 외곽지들도 지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반,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나중 되면은 여기도 올라가네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반, 이런 모습이 보일 걸로 저는 추정됩니다. 자, 김윤덕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제 해지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안 한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어제 풀리겠죠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대하고 있었던 뭐 노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 팔달구라든지 뭐 이런 곳들, 뭐 구로 뭐 이런 데들이 이거 안 되는구나. 토어제 안 풀리는구나 라는 뭐 실망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 풀고 정면 돌파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푸는 게 난데 이거 한번 묶어놓으면요 나중엔 더 못 풀거든요. 처음에 묶는 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 묶고 나서 푸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묶고 나서 한 6개월 1년 있다 푸는 거. 이건 더더욱 어렵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용적률 뭐 늘려주는 거, 재건축 초과 이익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민간 공급 그 활성화 대책인데 이런 것도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공급 대책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민간 쪽에서 하는 건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공공에서 한다. 그럼 공공에서 한다는 건 이미 97 대책 때 다 얘기했던 건데 그럼 97 대책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자, 이게 왜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과거에도 공공으로 공급한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 안 됐어요. 예전에 뭐 그 태릉에 뭐 골프장을 만든다,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뭐 계획이 없었습니까? 계획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지역구 의원이 반대하고 뭐 시민단체 반대하고 거기 주민들이 뭐 표로 심판한다 하면은 못 하거든요. 기존에 내가 그 지역 거주민들은 그 동네에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지 상업 인프라가 들어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우리 동네에 뭐 아파트가 뭐 그것도 공공으로 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계속 주도해서 밀고 가면은 또 이제 한번 그 벽에 부딪힐 텐데 과거 했던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자,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지만 서울 유휴지 60곳 중에서는 절반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능 대상지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서울 뭐 안쪽에 땅 빈 곳은 뭐 뻔하니까. 근데 이런 곳들 대다수가 무산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 정부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짜투리 땅을 모아가지고 공급하겠다.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100세대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최소 그래도 한 500세대 이상, 한 1000세대 되면 좋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뭐 정말 짜투리 땅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 동짜리 올린다면 그게 과연 공급일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훨씬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뭐 지금 10년 이상 된 얘기입니다. 근데 안 돼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막혀 있고요. 뭐 조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뭐 정말 소수고 대다수의 지역들은 다 추진합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착공하려고 그러면 다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안 나오고 뭐 임대 아파트 비율도 너무 높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뭐 거대한 벽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데 이걸 또 안 푼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가 계속 낡아가고 있거든요. 서울은 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 대구, 서울 뭐 이 정도가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늙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다 30년 넘었고 뭐 거의 30년 넘은 주택이 한 40%, 5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낡은 도시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들이 하나 나오면 가격이 폭주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의 신축이 이 가격이야? 미쳤다라고 하는데 다 완판됩니다. 준공하면 가격이 다 올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 너무 좋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단지들도 그럼 우리도 재건축하면 저 가격 되겠지? 하면서 계속 그 기대감으로 가는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고 있다. 자, 유예 연장일까 폐지일까 아직은 뭐 확정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걸로 보고 여러분들도 반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가 되는 거는 진짜 저는 안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양도세를 지금도 6에서 4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억을 만약에 벌었다. 그러면은 세금을 45%의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49.5%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0억을 벌면은 5억의 세금을 떼는 나라인데 이것도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과세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82.5%를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한 세금이기 때문에 안 팔고 말지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안 팔고 말지가 되거든요. 지금 45% 세율에서도 안 팔고 말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82%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팝니까? 근데 이거를 또 한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팔아 마라.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양도세 안 팔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거는 양도세가 아니라 보유세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로 막아놓고 보유세 올리면 어떡하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취득세도 12%, 그다음에 보유세는 뭐 5%씩 때리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는 82% 때렸잖아요. 살 때 세금 엄청 떼겠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엄청 떼겠다. 팔 때도 세금 떼겠다. 그래서 아예 집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결론을 냈죠. 어떻게 해요? 있는 거 팔아서 82% 세금 낼 바에는 그냥 매년 5%씩 보유세 내고 버티겠습니다 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티다 못 버틴 분들이 뭐 경매 당하고 집 금매로 던지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또 하기 힘든데 라는 분들이 증여를 하든 아니면 5월 9일 전에 팔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심약자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나오면 이제 끝이다. 자, 여보 지금 사야 돼. 노원 토지거래 허가 117% 급증.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꼴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긴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뭔가 사야 돼. 그러면 어디가 보여요? 노원이 딱 보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 이제 금관구 쫙 보이죠. 여기가 우리 돈으로 대출 받으면 살 수 있긴 하거든요. 내가 여기 가서 살고 싶진 않아. 이랬더라도 사긴 사야 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노원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자, 중도금 없이 계약합시다. 집값 오르면 계약하기 위한 꼼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 또 돼버렸어요. 그런 동네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일부러 가계약금을 안 받아요. 가계약금 한 500만 원, 1000만 원만 받는 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집값이 20억인데 가계약금 1000만 원만 받는다는 거는 계약 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집 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인데 기다린다고 해서 딱히 답이 안 나오는 이 약간 일종의 패닉장입니다. 패닉장이 오게 되면 매도자들은 일부러 이제 계약을 이제 질질 끌죠. 가계약금도 조금만 받고 잔금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약도 한 2주 3주씩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웃돈 받을 사람을 찾는 거죠.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일종의 경매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토호제에 투기과열지구에 대출 규제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물이 너무 적어요. all or nothing이야. 그러니까 사든지 전세 살든지입니다. 이거 사든지 전세 살든지. 그럼 전세 사는 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사는 거죠. 그걸 살 때 이제 매도자들이 이제 또 버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매도자들 너무 나빠요. 집주인 너무 나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디서 겪을 수 있죠? 이게 똑같이 2, 3년 전에는 임차인들이 임대인들한테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전세금 빼줘라, 나 나간다, 이사비 줘라, 역전세 나면 어떡할 거냐면 소송 걸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누군가 우위 시장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때 자기 이득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최근에 토호제 생기고 이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임차인이 있으면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이사비를 요구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권리금이 생겼는데 이 전세 권리금이 비싼 동네는 지금 한 5천, 6천도 부릅니다. 내가 전셋집 나가줄 테니까 5천만 원 달라는 사람들도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정책이 이렇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자, 집값 상승 토호 구역이 전면 지정되면서 배액 배상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특징이 뭐냐면 갔더니 매물이 다 저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층 이상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저층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초보자인데 전세 한 4년 살다가 부랴부랴 지금 집 사야 된다고 해서 잘 모르면서 무작정 임장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임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저층 물건, 동향 물건, 역에서 엄청 먼 구석진 동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막 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손해보고도 집을 못 팔까 걱정 덜어준다. 지방 미분양 환매 보증 첫 도입 뭐 이런 것도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집을 못 팔까봐 걱정하는 동네에다가 환매해준다고 하면 살까요? 여러분들, 너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손해 조금만 보게 내가 제도를 만들었어. 그러게 여기다 한번 살래? 저는 이런 제도는 잘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너 좀 걱정되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번 사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물건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 물건 자체가 좋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뭐 이걸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요즘에 도쿄 집값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쿄에는 주거비를 너무 많이 낸다. 그래가지고 번 돈의 45%까지 내는 수준의 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월급이 뭐 만약에 500이면 월세를 한 200 넘게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나머지로 이제 생활도 하고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OECD 평균이 한 23%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살기 좋다는, 직장이 좀 많다는 대도시들 있죠. 그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는 보통 월급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월세로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에서 17%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 월세 비용이 상당히 낮아요. 웬만한 서울 정도 되는 사이즈의 대도시들은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다 룸메이트 구해가지고 뭐 2명이서 살거나 뭐 3명이서 사는 막 쉐어하우스에서 살거든요. 무슨 막 뭐 다락방 같은 데서 살고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 여전히 막 강남에 뭐 혼자서 원룸 살고 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세나 월세가 싸고 대신에 이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조금 더 펌핑돼 있는 이런 그 일종의 상호 보완 작용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매매가를 이제 잡으려고 막 규제를 붙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눌려있던 이제 전세 월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마 선진국들처럼 최소 뭐 급여의 한 30% 정도는 이제 월세나 뭐 아니면 전세 이자로 낼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항상 그 규제의 역설 같은 겁니다. 누구를 하나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에 문제는 없겠죠. 항상 누군가 이게 두더지 잡기처럼 누굴 때리면 어디서 또 다시 두더지가 튀어나오거든요. 두더지 두 대를 다 때리면 되잖아. 그럼 이제 앞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문제라는 건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이걸 되게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유세 때리면 집값 다 해결된다. 뭐 양도세 다 올리면 뭐 다 해결된다. 다주택자들 규제하면 뭐 다 행복해진다. 뭐 이런 식의 단순화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안 된다. 이미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선진화가 됐던 세계 강대국들이 다 했던 겁니다. 다 임대 아파트도 해보고 뭐 무제한 계약 갱신도 해줘보고 임대료 동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공급을 늘리는 거였는데 그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내 집 없이는 출산은 부담된다. 공공임대로 빌려줬는데 아이를 낳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연구 논문이 하나 나왔나 봐요. 그래서 집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임대 아파트에서는 안 낳더라. 왜 안 낳는가 봤더니 임대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출산을 하고 아이를 뭔가 키우고 양육한다는 거는, 우리도 이제 인간은 결국에 동물이기 때문에 안정된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자녀를 낳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걸로는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어쨌든 현 정부는 이제 공공 임대 위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도 엄청 심각한데 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들처럼 청년 세대한테는 LTV를 많이 풀어주고 대출도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합니다. 물론 뭐 대출 이자를 갚는 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생애소득이 많이 남았으니까 착실하게 벌어서 천천히 갚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집을 갖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을 청년 세대가
사실상 못 사게 되는 정책으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현금 부자밖에 집을 못 사죠. 대출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전세나 월세를 계속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청년 세대들은 전월세를 살고,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는 노인 세대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도 빨리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더 공고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걱정이 됩니다.